CJ 제1제당에 이어서 CJ 대한통운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와 지리한 장기전 결과라고 그렇게 분석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6조 1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5조 6천억 대보다 9.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21.3%로 크게 또 증가한 게 또 문제로 보입니다. 운송회사지만은 또 별도로 이 재고 자산을 판매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9%밖에 증가를 안 해서 0.1%포인트지만은 매출 총이익이 9.7% 증가했고, 그 다음에 그 판매 관리비가 또 9.7% 증가해서, 최종적으로 그 영업이익은 9.8%가 증가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그 거의 변동이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 손익으로 그 전년 3분기에 비해서 답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재고를 증가시켜 매출 원가를 줄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재고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루풋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보다 매출 재료비가 적게 증가했으니까 이거로 봐서는 여기 기록한 대로 매출 증가율 증가보다 매출 변동비가 적게 증가했는데 운송 단가 이게 대한통운이니까 이제 운송 하역 뭐 이런 쪽 단가라고 그냥 운송 단가를 포괄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은 인상된 것보다 운송 판매 가격이 더 상승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 매출 재료비에 운송비를 변동비 성격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11.2%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0.5%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운영비용은 11.6%가 증가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원가 생산성도 똑같지만은 1.12로서 전년과 이것도 답보 상태입니다. 금액상으로는 8%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4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이제 별도 운송 하역 외에 판매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만큼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64억 원이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통운도 재고자산 명세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보고서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분석의 데이터로 썼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을 또 하기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계약자산이 있습니다. 이게 255억 원이 증가한 것이 또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스루풋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먼저 원재료 가격 중에서 경유 가격을 보면은 요건 제1제당 자료를 가져왔는데 뭐 가격은 똑같습니다. 30.1%가 이 경유 가격이 올랐습니다. 원가 상승 압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설 쪽 자재로서는 3%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년도에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유 가격이 오르면은 대한통운의 어떤 운송 하역 단가도 상승하게 돼 있는데 본인들이 지급하는 이 협력업체, 운송 협력업체들한테 주는 단가 인상은 얼마나 했느냐가 주요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30%가 이 경유가 상승했다.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고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로서 대한통운은 재고 회전율을
경영평가로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물류기업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모두 사업의 변동성으로 작용하는 성격은 아니겠지만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유형자산에는 건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비품도 있고 하지만은 차량 운반구라든지 하역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동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회전율로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물류기업은 유형자산 회전율을 평가지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저는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 회전율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슬픈율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상승을 하면은 뭐 이상은 없다, 이렇게 일단 봐집니다. 그리고 그 대한통운, 아니 그 CJ 제일제당 쪽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경유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은 이 원재료 가격이 30.08%가 상승을 했는데 재료 비율이 한 79% 포션이니까 그 가격 상승 압력률은 23.9%가 된다. 그러면은 이 스루풋이 조금이라도 아까 좀 스루풋율은 조금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말하자면은 계약하는 운송 하역 단가 뭐 이런 것들은 제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한통운이 자신들이 받는 운송료들은 경유 가격이 올랐다고 인상을 했는데 자기네들한테 떨어지는 마진율은 별로 없다. 단가를 인상을 적게 해줘 가지고 이런 주장인데, 그것을 그렇지 않고 동일하게 같이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운송비를 올려줬다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는 CJ 대한통운을 통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물류기업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세방이라든지 하역이나 운송을 하는 그런 데를 또 좀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수채권 수금 속도 빨라졌고요. 대금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뭐 이런 것은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돈의 수요가 많은데 뭐 재고도 좀 증가하고 또 운송비도 많이 오르고 등등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갔겠죠. 현금 버퍼율은 한 자리 숫자로서 4.3%면은 매우 약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 있는데, 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전체 재고자산임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운송비를 변동비 성격으로 봤습니다. 8.4% 금액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인상률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간주한다 그래도 원가 제품 가격 압박률은 한 23%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상대적으로는 못 올려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8.2%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1.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약간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원재료 가격이 여기에서 원재료 가격은 운송비 포함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좀 내려갔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앞에서 추정한 것하고는 모순이 됩니다. 그 모순을 해결할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하는데 매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CJ 대한통운은 손익계산서에서 추정한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그 다음에 총 제조 비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원재료 가격의 하락이라는 모순이 나오는데 그 모순을 해결할 길을 저는 그런 단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회계 투명성이 좀 투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거는 판매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고 다만 사업 부문별로 매출액이 얼마이다. 이게 이제 연결로서 이제 뭐 이렇게 한 건데 단가를 왜 못 해줄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짜증이 나지만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 중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통운의 하역 운송료, 택비료 등 판매 가격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언급하기 전에 스킨 인 더 게임의 도덕률은 기업과 노조 쌍방에 모두 적용해야 마땅하다. 분기 없이 잘 해내는 기업도 의외로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 노조 소수의 그 대표격들이 그 선동을 해가지고 파업을 여는 침소봉대가 문제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그렇게 그 소수의 불만 세력들이 파업을 일으키는 것을 주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화물연대의 파업을 야기한 또 소수의 기업들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봐서는 대한통운은 자신들이 인상한 그 운송 하용비보다 협력업체한테 주는 말하자면은 그 운송비는 적게 올려줬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는 화물연대의 그 이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민생 경제를 그 물류를 막고서 한국 어떤 그 물류라는 것이 이 인간의 어떤 이 혈액 유통인데 그 혈액 유통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경제가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지들도 죽는 거를 왜 모르느냐?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은 검증할 현금 흐름표 주석이 빈공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단계 분이 그 검증을 못 해봤는데 1단계, 2단계는 그 일치를 합니다. 여기 PQ 총 제조비행 갭은 그 건설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약 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3,76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5.1%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역시 637명이나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 일자리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임 그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임금은 내려간 거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아마 그 초임 그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아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외주 공사비는 그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 수수료가 여러 가지 그 서비스료에 대한 그 지급인데 이게 33.5% 증가했으니까 서비스료 등은 많이 인상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3분기까지 그 실적을 가지고 연간 매출을 예상해 보면은 한 7조 6천억 원이 되지 않겠느냐. 요거를 어떤 그 B2B 거래 계약건으로 비유를 해서 얘기한다면은 760만 원의 계약이 된다면은 예상하는 것은 결산하면은 한 22만 8천 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 남은 거에 대해서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가는 거로 하고요. 요 경우에 그 760만 원 했을 때 재고는 25% 증가한다. 이런 전제 조건의 그 매출원가거든요. 여기 매출원가. 이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만은 제한가 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다 그냥 더해버려 가지고 이 견적을 내야 조금이라도 뭐라 그럴까요? 좀 계약이 잘 되니까 여기 한 대로 생산재료비, 가공비, 판관비, 그 다음에 예상 이익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 더해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약하는 쪽에서도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다 이게요. 지들도 원가 전문가라고 이제 자부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깎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건 견적내면 무조건 깎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그 관찰되어 온 현실이고요. 원가 회계로 그렇게들 이 거래를 하면은 무조건 깎으려고 한다는 게 통용이 되는 게 이 현실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깎여가지고 이렇게 이익이 준다는 거죠. 그 예상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25% 재고가 증가해서 이 22만 8천 원을 벌는 거로 했는데, 재고가 만약에 그 계약 금액은 그대로 상태에서 재고만 줄인다고 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가 회계에 이게 맹점인 거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여기처럼 한 2,281억 원대 이익이 나는데, 재고를 돈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판매를 해가지고 줄이라. 그러니까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뭐 어떻게 그 매입 금액을 줄여서라든지 뭐 해가지고 그 줄인다고 한다면은 재고가 영업이익이 줄게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 어떤 상징적인 표로서 계속해서 한 번씩 소개하는 거고요. 이 대목에서 그 하나의 그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앞에 장의 내용을 충분조건 논리라는 건데요. 만약 재고가 증가한다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원가 회계는 매출 원가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되겠냐? 조금 더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어떤 또 다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다른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쭉 구두로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것이 이제 원가 회계가 가공비를 제품 등에 배부해야 제품의 가치라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원가 회계는. 그런데 방위산업 제품인 전차, 대포, 포탕 등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자, 원가가 얼마니까 거기다 적정 마진 얼마 붙여서 얼마 우리가 수출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폴란드에 그 전차, 그 다음에 대포 뭐 이런 거를 팔고 또 경비행기, 전투기도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논리로 해가지고 원가 회계 논리로 해서 적정 마진을 붙인다면 과연 얼마에 팔겠어요? 그리고 또 판매 가격을 노출을 하겠습니까? 등등 하면은 제품의 가치는 수요 공급 게임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지, 원가 회계의 논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스루풋 개념으로서 본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 7조 760만 원꼴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그 스루풋은 좀 적게 계산이 돼서 영업이익이 18, 이게 76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18만 7천 원 정도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스루풋률이 아니고 재고 회전율을 그 45회전 2.3% 정도만 증분을 시켜도 매출은 그 790만 원 정도 그 예상이 되고요. 이 경우에 28만 6천 원, 거의 뭐 10만 원 돈이 2.3% 회전율을 증가시키는데 이렇게 그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고만 또 감소시킨다 그러면은 뭐 크진 않습니다. 28만 1천 원. 그래서 이 변동폭은 한 5천 원 범위 내에서 연말에 결산이 탄착분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최초라기보다도 결국 재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DBM이라고 다이내믹 버퍼 매니지먼트라는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추천드리고 소개하는 바입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32,200원이 떨어졌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55%뿐이 되질 않네요. 그러니까 성과도 뭐 작년하고 동일하긴 한데, 대부분 요즘에 우리나라 주가가 디스카운트 코리아가 돼가지고 크게 오르는 기업은 거의 극소수고, 대부분은 지금 다들 하락하고 있죠. CJ 제일제당이 40.16%를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에 네이버가 7.8%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JP 모건, 모건 스탠리 등이 눈에 띄는데 외국인들이 18.26%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 뉴스인데요. 윤 외신 인터뷰에서 전투적인 노조 문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이렇게 그 로이터에서 인터뷰한 거를 그 조선비즈가 또 인용해서 보고를 했는데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겠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과정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쭉 그 CJ 대한통운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사측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결론 같은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만 봐서 얘기할 수는 없고 세방이라든지 그런 운송 하역 전문 기업을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투적인 노동자, 뭐 밀리탄트 유니언 컬처, 전투 노조라는 거 연대니까 화물연대 유니언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그 표현했습니다. 그 심각하니 시리우스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상생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CJ 대한통운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여가 되는 대로 이런 물류 기업에 대한 분석을 또 해서 과연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제 이 동맥을 어떻게 원활히 그 순환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데 매우 지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물류 기업들을 그 선별해서 또 좀 분석을 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합법과 불법을 얘기하기 전에 저도 그것도 얘기했지만은 노사 양측이 도덕률로 스킨 인 더 게임의 도덕률 정신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 게 먼저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